잠깐만. 그럼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받은 중국 교육이 모두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그럴 리 없어. 여기 태국 상류층 출신인 대학생이 중국 유학을 갔다가 만난 한국인으로 인해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인지 바로 들으러 가보시죠.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방콕 출신의 22살 수안나입니다. 중국 베이징 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 입학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제 첫 대학 생활은 어떤지 들려드릴게요. 어릴 때부터 저는 중국 문화에 푹 빠져 있었답니다. 집에서 중국 드라마를 보며 자랐고 중국어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부모님께서는 제가 중국어를 배우는 것을 매우 기뻐하셨죠. 수안나, 중국어는 우리나라의 미래야. 열심히 배워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태국과 중국은 오래전부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학교에서도 중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선생님들은 항상 중국의 발전상을 예로 들며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가르쳤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중국에 대한 동경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중국어 경연대회에 나가 상을 받기도 했답니다. 그때 중국 대사관에서 오신 분이 저에게 넌 반드시 중국에서 공부해야 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죠. 대학 진학을 고민할 때 저는 주저없이 중국 유학을 선택했어요. 부모님도 제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중국에서 배운 것들이 나중에 태국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저는 세계 최고의 베이징 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 지원했고 다행히 합격할 수 있었어요. 베이징에 도착한 첫날, 저는 정말 흥분되었답니다. 거대한 도시의 모습, 높은 빌딩들, 그리고 활기찬 거리의 모습이 저를 압도했어요. 이곳에서 정말 멋진 경험을 하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대학 캠퍼스에 들어섰을 때의 느낌은 정말 특별했어요. 오래된 건물들과 현대적인 시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공부하게 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죠. 첫 수업은 국제관계 개론이었어요. 교수님께서는 세계 각국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특히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셨답니다. 중국은 이제 세계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요한 시기에 중국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다른 유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러시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모두들 중국에 대한 기대가 컸고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자국의 발전에 활용하고 싶다고 했죠.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에요. 중국어로 수업을 듣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전문 용어들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과제를 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며 공부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답니다. 학기가 진행될수록 저는 점점 더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갔어요. 특히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대해 배웠을 때는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이 정책이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며 열심히 공부했죠. 점점 대학 생활에 적응해가던 어느 날 국제관계학과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동향과 과제 수업에서 뜻밖의 만남이 있었답니다. 바로 한국인 유학생 민준과의 만남이었죠. 교수님께서 팀 프로젝트를 발표하셨을 때 저는 약간 긴장했어요. 낯선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조금 두려웠거든요.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학생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민준이에요. 같이 팀을 하면 어떨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약간 망설였어요. 태국에서는 한국에 대해 그리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뉴스에서 한국의 태국인 불법 체류자 단속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한국인들이 태국인을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민준의 밝은 미소와 친절한 태도에 마음이 조금 열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동아시아의 경제 협력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지만 점차 민준의 성실함과 창의력에 감명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는 항상 정시에 도착했고 맡은 일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노력했죠. 또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어느 날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프로젝트를 준비하다가 배가 고파졌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밤 11시가 넘어 있었죠. 민준이 갑자기 수안나, 한국 라면 먹어볼래요? 라고 물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답니다. 태국에서 먹던 라면이나 중국에서 먹던 라면과 뭐가 다르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에 이끌려 수락했어요. 민준은 기숙사로 뛰어가 라면을 가지고 왔죠. 신라면이라고 쓰여있는 빨간 봉지를 보며 저는 이게 그 유명한 한국 라면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민준이 라면을 끓이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뭔가 달랐어요. 태국에서는 그냥 물에 면과 스프를 넣고 끓이는 게 전부였는데 민준은 마치 요리사처럼 정성스럽게 라면을 준비하더라고요. 물의 양을 정확히 맞추고 면을 넣는 타이밍, 불 조절하는 방법까지 모든 게 새로웠어요.
드디어 라면이 완성되고 한 입 먹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태국 라면은 주로 새콤달콤한 맛이 강하고 중국 라면은 기름진 맛이 특징인데 이 한국 라면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입안 가득 퍼지는 매콤한 맛과 깊은 감칠맛이 정말 새로웠어요. 첫 입을 먹자마자 와, 이게 무슨 맛이에요? 라고 물었더니 민준이 웃으며 이게 한국 라면의 맛이에요 라고 대답했죠. 매운 걸 잘 못 먹는 저였는데 이상하게도 이 매운맛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얼얼한 입안을 식히면서도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면발도 쫄깃하고 탱글탱글해서 씹는 맛도 정말 좋았습니다. 라면을 먹으면서 우리는 처음으로 정말 편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평소에는 주로 학업 얘기만 했는데 이날은 서로의 고향 이야기, 가족 이야기, 장래 꿈 이야기까지 밤새도록 이야기꽃을 피웠죠.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 라면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어요. 이제는 공부할 때 스트레스 받으면 한국 라면이 생각나요. 마치 그날 밤 민준과 나눴던 따뜻한 대화를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아요. 라면 하나로 이렇게 문화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답니다. 민준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는 태국 문화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오히려 제게 태국어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죠. 수안나, 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예요. 언젠가 꼭 가보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민준을 보며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나갈 무렵 저는 한국 문화의 매력에 푹 빠져 있었어요. 민준에게 한국 문화가 이렇게 멋진 줄 몰랐어요. 정말 새로운 세상을 본 것 같아요. 라고 말했더니 그가 웃으며 대답했죠. 수안나도 태국 문화에 대해 알려줘서 고마워요. 우리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게 된 것처럼 양국 관계도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문화 교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이에요. 한 사람과의 만남이 제 세계관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우리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은 제가 얻은 새로운 시각과 친구였죠. 민준과 저는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구로 지내고 있어요. 이제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역사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있답니다. 특히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이 정말 흥미로워요.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런 발전을 이룰 수 있었는지 태국도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스마트폰으로 태국 뉴스를 확인하던 중 저는 믿을 수 없는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벤 코리아 운동 확산, 태국 전역에서 한국 제품 불매 움직임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죠.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 운동은 한국 정부가 태국인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한 것에 대한 반발로 시작되었다고 해요. 한국에서 일하던 많은 태국인들이 갑자기 추방되거나 체포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태국 내에서 반항 감정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접하고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 그리고 제가 최근에 좋아하게 된 그 한국이 맞나 싶었죠. 민준과 함께 보냈던 시간들, 한국 문화에 대해 배웠던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운동의 규모였어요. SNS에서는 해시태그 벤 코리아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고 거리에서는 한국 제품 불매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답니다. 심지어 일부 상점에서는 한국 제품을 진열대에서 내리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한편으로는 한국 정부의 정책이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법 체류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문제로 인해 양국 관계가 이렇게까지 악화되는 것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어요. 불법 체류의 문제점, 양국 정부의 입장, 그리고 이 사태가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했죠. 이 과정에서 저는 국제관계의 복잡성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한 가지 정책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태국과 한국 두 나라 사이에서 저의 마음도 혼란스러웠거든요. 제가 좋아하게 된 한국 문화, 그리고 민준 같은 친구들,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위협받는 것 같았어요. 동시에 고향인 태국의 입장도 이해가 갔죠. 그날부터 저는 벤 코리아 운동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양국의 뉴스를 비교해보고 소셜미디어의 반응도 살펴보았죠. 이 과정에서 제가 몰랐던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문제의 복잡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저의 새로운 사명감을 안고 저는 이 문제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했어요. 가장 먼저 민준에게 연락해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죠. 민준도 이 상황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도서관의 조용한 토론실에서 만났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곧 진지한 대화가 시작되었답니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수안나, 사실 한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요. 불법 체류자 단속은 필요하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죠. 저는 궁금했어요. 그럼 왜 갑자기 단속을 강화한 거예요? 민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경제 불황으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불법 체류자에 대한 시선이 안 좋아졌고, 일부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 소식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여론이 악화됐어요.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으니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단순히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요인이 얽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민주는 제가 몰랐던 사실을 알려줬어요. 하지만 수안나, 한국에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어요. 단속도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강화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태국 언론에서는 마치 한국이 태국인만을 표적으로 삼은 것처럼 보도했거든요. 그런데 왜 태국에서는 이렇게 크게 반발하는 걸까요? 민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마도 문화적 차이와 오해, 그리고 미디어의 역할이 크지 않았을까요? 한국과 태국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때로는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미디어가 이런 오해를 더 크게 부풀리는 경향이 있죠. 이 말을 듣고 저는 태국에서 받았던 교육과 정보의 한계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항상 한쪽 면만 보고 판단하도록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민준이 덧붙였어요. 경제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어요. 태국 경제에서 한국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이번 일로 한국 관광객이 줄어들면 태국 경제에 타격이 올 수 있어요. 이런 걱정이 태국 사람들의 반응을 더 격렬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문제의 또 다른 측면을 보게 되었어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도 얽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어요.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다층적인지 알게 되었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진실이 얼마나 편향되고 제한적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태국에서 받은 교육, 미디어를 통해 접한 정보들 모두 한쪽 면만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과 태국의 역사, 문화, 경제관계에 대해 깊이 있게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양국의 언론 보도를 비교해보고 학술 논문도 찾아 읽었죠. 이 과정에서 저는 놀라운 사실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예를 들어 한국과 태국은 오랜 우호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6.25 전쟁 때 태국이 한국을 도왔다는 사실. 그리고 이후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태국과의 교류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 등을 알게 되었죠. 또한 불법 체류 문제가 단순히 한국과 태국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보편적인 문제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많은 나라들이 이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이런 학습 과정을 통해 저는 국제관계의 복잡성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 가지 사건이나 정책이 얼마나 많은 요소들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배웠답니다. 한-태 관계에 대해 깊이 고민하던 어느 날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다른 나라와의 관계는 과연 진실일까? 이 의문은 마치 도미노처럼 저의 다른 인식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죠. 특히 중국과 태국의 관계에 대해 의문이 생겼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중국은 태국의 영원한 친구라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왔거든요.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게 정말 사실일까요? 이 의문을 안고 저는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중국과 태국의 역사적 관계에 대한 책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많이 다른 내용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1940년대 태국이 일본과 동맹을 맺었을 때 중국과 적대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또한 냉전 시기에 태국이 미국 편에 서면서 중국과 갈등이 있었다는 것도 처음 알았죠. 이런 내용들은 학교에서 전혀 배우지 않았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사실도 있었어요. 최근 중국의 1대1로 정책이 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을 읽었는데 이 정책이 태국의 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환경 파괴, 부채 함정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었죠. 이런 정보들을 접하면서 저는 큰 충격에 빠졌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향된 교육을 받아왔는지 깨닫게 된 거죠. 마치 베일이 벗겨지는 것 같았어요. 하루는 중국 유학 동기인 리밍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티베트 문제가 나왔어요. 리밍은 티베트는 중국의 일부라고 단호하게 말했죠.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과연 그럴까? 티베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티베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달라이 라마의 망명, 티베트의 독립운동 등 제가 전혀 몰랐던 이야기들을 알게 되었죠. 중국의 일방적인 주장만 들어왔던 제게는 정말 충격적인 발견이었어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제 정체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저는 제 자신을 친중국적 태국인이라고 생각해왔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게 과연 옳은 정체성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어느 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자신에게 물었어요. 나는 누구지?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은 과연 진실일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동시에 매우 흥미로웠어요. 저는 제 가치관을 하나하나 점검해보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그동안 저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다고 생각해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과연 그게 옳은 생각일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또한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도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태국이나 중국에서는 국가 안보를 위해 언론을 통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웠지만 이제는 그것이 과연 정당한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이런 고민 속에서 저는 점점 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떤 주장이든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고 항상 왜? 라고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죠. 특히 중국과 관련된 정보를 접할 때면 더욱 신중해졌어요. 예를 들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 알아보면서 저는 중국의 주장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입장도 함께 살펴보았죠. 이렇게 다각도로 문제를 바라보니 상황의 복잡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제 자신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때로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칠 때도 있었죠. 하지만 이런 경험들이 오히려 제 시야를 넓혀주고 더 성숙한 사고를 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생각해요. 이런 가치관의 변화는 쉽지 않은 과정이었어요. 때로는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기도 했죠.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저는 더 단단하고 균형 잡힌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가치관의 변화를 겪은 후 저는 더 이상 수동적인 관찰자로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느꼈어요. 한-스테 관계 개선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죠. 가장 먼저 저는 대학 내에 한국-태국 문화-교류 클럽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시작했지만 점차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모여 양국의 영화를 감상하고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SNS도 적극 활용했어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태국과 한국 사이라는 페이지를 만들어 양국의 문화와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 한국의 배달 문화나 태국의 송크란 축제에 대해 소개하면서 동시에 그 이면에 있는 사회적 이슈들도 함께 다뤘어요. 처음에는 반응이 미미했지만 점차 팔로워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어갔어요. 물론 쉽지만은 않았어요. 때로는 제 노력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양국 관계의 복잡한 현실에 좌절할 때도 있었죠.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며 힘을 얻었어요. 클럽 활동을 통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태국 친구들, SNS를 통해 태국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되었다는 한국 팔로워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제게는 큰 희망이 되었답니다. 이렇게 저의 여정을 거치면서 저는 한태관계 개선의 중요성과 문화 교류의 가치를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한국의 유튜브 채널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제 경험이 양국 관계 개선에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사연을 썼어요. 앞으로도 저는 국제관계 전문가를 꿈꾸며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날까지 저의 노력은 계속될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베이징에서 한국 유학생을 만나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 교육받았던 내용도 객관적으로 깨달은 내용을 바탕으로 국제관계에 대해 열심히 활동하는 대학생 수한나 씨가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더 하면 좋을지 많은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